서울의 영등포 고등학교. 오늘은 메이커 스페이스를 찾았습니다. 기술과정 수업이 한창인데요. 이 수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팀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소통과 협업은 얘네들이 살아갈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연습이 돼 있는 사람만 나중에 가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탄생한 6개의 팀. 저희는 앱 개발에 맡은 사수입니다. 파이팅! 저희는 IC8을 만드는 유입니다. 두 팀의 활동을 따라가 봤습니다. IC가 진짜 재밌는데. 근데 너무 잘 부서지지 않아? 맞지. 벽에 붙이면 바로 고장나잖아. 안 부딪히게 하려면 충돌감지 센서. 주변의 문제를 선택하고 해결책을 찾는 모든 과정은 팀별로 진행되는데요. 설문조사, 스케치 등의 과정을 거쳐 드디어 제작 단계입니다. 아이디어를 모은 거 봐. 익숙하지 않은 환경인데. 청바지 정보가 담긴 앱을 만드는 팀은 역할을 어떻게 나눴을까요? 이 친구는 이제 앱 인벤터를 이용해서 앱을 새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저희 사이트가 있는데 사이트 정리하고, 이 친구는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를 기록으로 남기는 거고, 저는 이제 이 자료들을 정리해서 이 친구한테 보여주는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은 나눠져 있지만 작은 것 하나까지도 끊임없이 소통합니다. 브랜드마다 되게 자료들이 아니 다르거든? 만드는 데지.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땐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이거 충격을 주면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중력 가속도 그 정도 값은 아닌 거고 충격 주는 정도야, 이게 보면. 근데 그건 테스트가 필요하지. 그러면 선생님이 보기엔 어떤 거예요? 움직일 수 있어. 나 움직일 수 있다고 막 1시간 남았어. 그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그 친구들은 앱을 만들었고, 이 친구들은 피지컬 컴퓨팅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기가 나무를 깎은 핸들을 돌리면 미니카가 움직이게. 그럼 저 과제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건가요? 팀에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모두의 바람과는 달리 문제가 생겼습니다. 역전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잡으면, 그러면서 여기에 닿으면 합선이 돼, 그냥. RC카는 여전히 작동하지 않는데요. 과연 RC카 팀은 협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합선 문제 아닌 것 같아요. 합성 문제 맞아. 봐봐, 들고 있잖아. 같은 시각, 청바지 팀도 완성을 위해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브랜드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다른 전문 브랜드가 아니라 다 같이 하는 브랜드 있지. 그냥 수를 줄인 다음에 그러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이제 완성이라도 제대로 시키는 게 개니까 지금 8개로 줄여가지고 완성이라도 시키지 않은 게 좀 내 의견이거든요. 시간 안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듯하긴 할 것 같은데 잘 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덧 남은 시간은 10분. 얘들아, 이제 10분 남았다, 10분. 지금 최종 발표할 거니까 쉬는 시간 없이 그냥 갈 거야. 알겠지? 10분 남았다. 마무리해. RC카 팀 역시 마지막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어째 불길합니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계속 안 돼가지고 아마 프로그램 코딩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 친구 다시 코딩하러 갔어요. 성공과 실패가 달린 가장 중요한 순간. 이제 여기는 이제 리바이스. 컴퓨터가 꺼져버립니다. 코딩 작업 중에 벌어진 실수인데요. 포기란 없다.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예전에는 도구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도구를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그 도구의 한계를 벗어나질 못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게 하니까 어떤 도구를 쓸지, 어떤 재료를 쓸지 이런 것들도 다 학생한테 권한을 넘겼거든요. 굉장히 잘합니다. 저보다 훨씬 잘하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저를 넘어서더라고요.
완성한 팀에게도 완성하지 못한 팀에게도 찾아온 발표의 시간. 브랜드에 그 브랜드 청바지의 특성 같은 걸 알려주는 그런 어플을 만들었어요. 완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과정과 결과물을 발표하는데요. 묻고 답하는 소통의 과정 역시 평가에 포함됩니다. 더 간편하고 쉬울 수도 있었을 텐데 왜요? 소통과 협업의 결과물인데요. 학생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혼자 가는 것보다는 다 같이 가는 게 더 시간은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그게 더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해요. 혼자서 하면은 아마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할 거라고 아마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만큼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소통과 협업이 중요한 것 같아요. 프로젝트에서 이야기도 진행한다고 하면은 네. 이 팀은 그대로 해주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경험해보고 싶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야, 이 고등학교 수업에서 학생들끼리 또 학생과 선생님이 대화를 저렇게 많이 하는 건 좀 처음 봤습니다. 저는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못 봐도 네. 저 고등학생들이 저렇게 그 웃으면서 그렇죠.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뭐 이렇게 막 표정들이 너무 좋아요. 네. 굉장히 낯선 표정들입니다. 굉장히 좋네요. 네. 최찬 선생님도 고등학교에서 계속 가르치시고 했는데 낯설게 좀 느껴지시나요? 왜냐면 수업을 네. 들어야 되기 때문에 표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똑같은 표정으로 집중, 몰입. 예, 이게 제일 효율적이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다채롭네요, 표정들이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을 했다는 데서 대단히 어떤 목적 지향적인 그런 탐구를 해나가는 이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아직도 이제 잊혀지지 않는 거는 이제 저의 경험과 비교해봤을 때 남학생들이 저렇게 소통과 협업을 한다는 게 정말 좀 되게 충격이었고요. 제가 처음에 사실 시작한 거는 오히려 저는 학생 때문이었어요. 학생. 네네네. 그 2학년 애가 갑자기 기술실에 오더니 선생님 저 자동차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들고 싶다고요? 네네네네. 자기 자작차를 만들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야 여기는 공고도 아니고 저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 여기는 용접기도 없고 뭐 커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랬더니 그렇지. 며칠 있다가 걔가 오토바이를 끌고 오는 거예요. 네. 학교. 야, 너 오토바이 타냐? 라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저 이거 자동차 만들려고 사온 거라고. 자기 용돈 모아서. 네네네. 사왔어요. 그걸 중고로.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날 바로 저랑 같이 다 했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네네네. 쓸데없는 짓 안 된다! 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진짜로 자동차를 만들어서 원래는 축제날 공개를 하려고 했어요. 축제날. 근데 그 전날 밤 11시까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야, 이제 가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집에 갔고, 그 친구는 그 다음날 5시에 학교에 왔어요. 그래서 축제 시작되는 9시까지 시동을 계속 걸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근데 직전에 걸렸어요. 박수해야겠는데요? 그 자동차를 제가 끌고 저희 학교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았거든요. 멋지다. 그 영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네. 근데 그 경험을 저한테 준 거예요, 이 친구가. 내가 뭔가 많이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미래 우리 교육의 학생들이 이제 전형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거예요. 교사들도 오히려 저도 같이 학생한테 가야죠. 영향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받거든요. 네. 제가 일전에 그 일본의 어떤 공립고등학교에 과학 수업을 참관한 적이 있었는데 딱 저렇게 학생들이 스스로 선정한 주제를 가지고 정말로 진지하고 재미나게 실험을 하면서 왁작짓고 웅성웅성 하는데 거기에 2명의 그 과학교사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팔짱만 끼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절대 개입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아까 교과서를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어차피 이거는 지식의 주기가 너무 빨라졌기 때문에 지금 다 가르칠 필요도 없고 프로젝트 중심을 가자라는 그런 그 생각들이 이제 모여지고 있는 단계이거든요. 그 팀에 대해서 연구한 유명한 학자 중에 이제 벨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말한 것 중에 아폴로 신드롬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폴로 신드롬.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생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연구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로 팀을 구성하면 그 팀은 뛰어난 팀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라는 드림팀. 거죠. 그렇죠. 드림팀이죠. 어벤져스. 시작할 때 말씀하셨던.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벨빈이 이런 연구를 했다.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면 선생님들 대부분 다 그 팀은 뛰어난 팀이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요? 왜겠어요? 각자 싸우고 자기 잘난 맛에 내가 너무 협업이 안 되는 거죠. 거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벨빈이 연구를 했더니 정말 그 팀은 엉망진창이 된 거죠. 성과가 아주 안 좋거나 팀이 아주 깨지거나 그거랑 같이 이분이 했던 중요한 이제 연구 중에 하나가 팀 역할 균형이에요.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팀이 이제 온전하게 정말 역할을 잘하려면 그 안에서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우리 그만 쉬었다 하자라고 하면 그러자라고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자료 잘 찾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근데 아마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가 잘하는 거를 드러내고 서로 필요한 사람들로 팀을 구성하게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앞서가는 수업을 하시고 계시지 않나. 보니까 우리 김지현 선생님만 새로운 혁신 방법을 교육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김희삼 교수님도 대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교육 혁신 연구자 또 네. 실천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 수평적 관계를 중심으로 한 그 토론서 네. 프로젝트 수업 이것들을 계속 하고 계신데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교수님은 안 찍어오셨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우리 김희상 교수님 수업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네. 아마 오시면은 되게 재미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2017년에 6개의 수업에서 교육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그 신뢰라든지 상호 신뢰, 혹은 협력, 혹은 이제 공공심, 뭐 이런 사회자본과 관련된 인식을 학기 초에는 어떤 식으로 갖고 있었는데 학기 말에는 그게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이거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3개의 수업은 과목은 다 다르지만 모두 다 이제 수평적인 교수학습법을 적용해가지고 학생들의 소통과 협업이 강조되는 그런 프로젝트 수업, 토론식 수업을 많이 가미를 했고요. 이제 다른 3개의 수업은 그 교수님이 저는 100% 강의입니다라고 이제 하시는 수업을 이렇게 한 것이죠. 결론이 어떻게 되나요? 결론은 아주 이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렇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교수학습법을 적용한 그런 클래스에서는 학생들의 친구 연결망이 훨씬 더 깊고 두터워졌어요. 실제로? 네네. 그래서 이쪽은 공동체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즘 보면 핵인싸라고 하는데 맞아요. 네, 그런 아이들이 사실 인간관계 지배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다원화됐습니다. 중요하죠. 이렇게 6개의 모둠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사회자본과 관련된 인식들도 상당 부분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 연구 성과들을 다른 동료 교수님들 사실 그 기꺼이 대조군이 돼주신 그 고마운 교수님들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교수님들과도 그 결과를 나눴었는데요. 그게 이제 학교 분위기엔 어떤 영향을 줬냐면 이제 수평적인 교수학습법에 관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제일 관심 가지시는 게 조편성을 어떻게 하느냐인데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실험적인 요소를 넣습니다. 대학생들의 조편성. 네, 조편성. 궁금하네.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원하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5명씩 조를 만들어가지고 오라고 하면은 소외된 아이들이 분명히 또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그냥 친해지는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자율 편성을 선호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교수자가 편성해 주는 것은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법이 그냥 랜덤하게 제비뽑기를 편성하는 방식인데요. 제가 발견했던 또 굉장히 재미난 사실은 교수학습법에 따라서 학생들이 조 편성 방법에 대한 선호도가 학기 초하고 학기 말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교수학습법을 경험한 아이들은 학기 초에는 다 자기들끼리 친한 애들끼리 하고 싶어 하다가 학기 말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그냥 무작위 편성도 괜찮다. 똑같이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무작위로 상호작용을 많이 해보니까 친구가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별로 개의치 않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연계형 사회자본이 확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일방향 강의를 하는 수직적인 수업을 했던 경우에는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부정적인 효과가 있냐면 교수자가 이렇게 재량으로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권위적인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렇죠. 좀 수용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소통과 협업 능력을 좀 키워주려면
어떤 방법들을 우리 교육 현장에 적용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VCR에서 봤던 그런 장면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놀라운 일인데 거기에서 하나 중요하게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개인의 역할을 부여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잘 수행하는 친구도 있고 수행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수행하지 못하는 친구들한테 그 친구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레코더라고 하면 여기 휴대폰으로 사진 찍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 거, 뭐 사이트에 올리든 그런 것들은 다 하거든요.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뭐 찾아내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맞아요. 정말 수업에 관심 없는 애들도 그런 것들은 해요. 그런 역할을 주고 그 역할을 해서 내가 우리 팀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쌓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팀에 녹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친구들이 나를 인정하기 시작해요.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그냥 몸으로 막 느껴지게 돼서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 저는 진정한 소통 능력을 좀 하기 위해서 뭐 문답식 수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시도를 해봤더니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만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이렇게 모둠을 만든 이유도 모둠을 만들어야 충분한 시간을 주게 되면 그 5명 모둠 내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그게 조금 확장이 돼가지고 자, 우리 모둠을 한번 키워보자 해가지고 강강수월래 대형으로 만듭니다. 전체적으로 뒤로 물러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좀 적극적인 아이들도 있지만 소극적인 아이들도 용기를 내가지고 모둠에서 이야기를 해봤기 때문에 자기 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발표하는 걸 좀 시키면 하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입 좀 떨어질만 하니까 종강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수업의 한 학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업, 다른 교수자들의 수업으로 연계돼가지고 같이 일어나면은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그냥 가려고 했는데 제 수업의 비법을 하나 공개를 하겠습니다. 드디어. 제 그 수업은 질문을 중심으로 이제 소통과 협업을 하도록 운영이 돼요. 그런데 질문을 바로 수업 현장에서 제기하도록 하면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 수업하기 전에 자기가 궁금한 거, 더 알고 싶은 거를 전부 다 게시판에 올려라. 그리고 그 질문을 왜 올렸는지 자기의 고민을 그 안에 담아서 올려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다 모아가지고 제가 주제별로 분류를 해서 그걸 하나하나 같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먼저 그 질문을 제기한 학생이 왜 그 질문을 제기했고 자기가 그 질문을 제기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같이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궁금한 거, 고민스러웠던 것들 같이 공유하니까 훨씬 수업 내용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다른 학생들 보면 나는 저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 학생 저런 고민을 했어? 그 생각을 배우는 경험이 또 쌓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질문이 진화를 합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이제는 호기심 또 그냥 엉뚱한 질문까지 그냥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형태로 이제 변화가 되는데 그만큼 이제 소통이 강화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저기 교수님 촬영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은데요. 그 질문 중심 수업 이야기를 저도 사실 하고 싶었어요. 질문으로 사실 저희가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과 협업이 계속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현장의 선생님들께 제 경험으로는 가장 먼저 아이들이 질문을 잘하게 하고 싶으시면 키워드 중심의 사고를 하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답을 요구할 때 사실 정답을 요구하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더라도 사실 문장이나 그 문단 수준의 어떤 구체적인 그 사이즈로 답을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상황에서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답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저희가 함께 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협업을 일으키려면 기본적으로 포인트가 그 하나의 점으로 저는 꽂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개의 이제 키워드 이런 것들이 나열됐을 때 그 안에서 사실 질문을 만들든 문장을 만들든 키워드를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저도 질문 또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키워드로 아이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정리하는 그런 습관과 훈련부터 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문장을 만들듯이 질문을 좀 만들게 하는 훈련을 하신다면 충분히 또 이런 소통과 협업을 이끌어내는 질문 능력 또한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새 플립드 러닝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그러면 교실에 와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냐 이걸 참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하셨던 그런 방법들인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토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의 토이죠. 그쵸? 이렇게 둘러 앉아서 그러니까 뭐 이름을 붙이자면은 원탁 토이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만 좀 많이 생각하세요. 모두명 토이. 근데 사실 토이가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2명이서 할 수 있는 1대1 인터뷰도 있고 또는 팀과 팀이 계속 교차해서 하는 뭐 월드카페도 있고 그리고 요새는 뭐 광장 기법이라고 해서요. 우리 이제 오픈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고 하거든요. 광장 기법.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 이제 학자들이 학회하는 것처럼 선생님이 큰 주제를 하나 주면은 본인들이 소주제를 제안을 해서 자기들이 관심 있는 거에 옹기종기 모여서 토의를 하고 발표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사들이 방법을 많이 알면 그게 진짜 무기거든요. 내가 방법을 많이 알고 있으면 우리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둘이서도 해보고 뭐 넷이서도 해보고 이제 여러 가지 해볼 수 있어서 토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토론이 이렇게 찬반 양론으로 갈라지는 토론도 있고 그 ABC 안 중에 무엇을 지지하는가에 대한 그런 토론도 있는데요. 근데 예를 들자면 지금 수시 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맞춰야 되는지 학생들의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룹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유지 그다음에 축소 그다음에 확대 이렇게 앉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토론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에는 바퀴가 달려 있다. 왜 바퀴가 달려 있냐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옮겨가시라고. 근데 애들이 옮겨갑니다. 그래서 누가 옮겨갈 때마다 이제 폭소가 터지거든요. 제가 이제 전향했구나, 우리 쪽으로. 근데 저는 그게 우리 사회의 그 불통을 아이들이 깨는 그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눈에 보이는 거네요. 네네. 저런 것들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보니까 야, 이 소통과 협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진짜 단순히 어떤 학교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정말 이게 그냥 생활화되어야 학교에 가서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신 그 학부모님들도 이게 그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집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방법들, 실천하는 방법들 이런 것을 좀 일상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통과 협업 교육을 강조해 왔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나만 잘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울 게 많다라고 하면 소통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배울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마리 큐리에게는 피에르 큐리가, 스티브 잡스에게는 스티브 워즈니악이, 또 비틀스의 존 레논에게는 폴 맥카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마법 같은 창조와 혁신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비결이 뭔가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하고의 소통과 협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소통과 협업 능력 어떻게 길러줄 것이냐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 시작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살 사회에서는 문제풀이만으로는 살 수 없는 사회라 생각합니다. 평가는 되게 부담스러운 것, 받기 싫은 것, 상대평가에 워낙 길들여져 있어요. 비교가 되잖아요. 다른 아이들과 뒤처진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명확한 기준이 있거나 아니면 성적 체계가 갖춰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분별력이 안 나요. 결국에는 지필 싸움인데 똑같다는 거예요. 역량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의 총체적인 면을 평가를 통해서 들여다봐야지. 평가의 환류가 학생과 교사에게 모두 이루어진다는 점이 또 차별점이라고 하겠습니다.